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산유국의 증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1년 사이 50%가량이 뛰는 등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백악관이 직접 국제유가 안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급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요에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이 초입기에 돌입했습니다. 커피나 빵, 유제품 등 다른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시적 유예를 내걸고 낙농업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27조 가까이 급등하는 등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 1분기에 이어 올 2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953억 원, 영업이익은 96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액은 37.6% 늘었고 영업이익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에서 6거래일째 외국인들이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큰 폭의 낙폭은 아니지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큰 폭의 하락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소 충격을 좀 안겨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나마 버텨주고 있었던 코스닥도 현재 시간에는 지금 보합권 가까이 아주 내려오면서 옵션 만기일이니만큼 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도 다소 좀 어두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은 매수로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증시 화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주셔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원정대가 강원도 원주로 찾아갈 예정이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일정도 변경이 됐는데 한 주가 더 연기돼서요.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크릿 강연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택트 강연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강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시장은 흐름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0.33%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21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은 현재 0.06%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고요. 1,05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3,04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1조 2,54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매도세 보여집니다. 외국인 1조 5,552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은 71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22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개인이 1,78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치아 치료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반도체주, 모바일 게임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폭염과 경제 재개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터키 그리고 그리스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산불로 7월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8%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109,200원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연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현재 24%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7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캠스도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부터는 또 탄소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5% 오른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KI 테크놀로지는 MSCI 코리아 지수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더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6%대 강세고요. 2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5.84% 오른 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치아 치료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등 신흥국형 임플란트 수출 성장 기대감에 치아 치료 관련주들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죠.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덴티움은 전일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법인에서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오센의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2.27% 오른 14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스코트 현재 6% 강세입니다. 덴티움도 7.7% 오른 8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도 하방 압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78% 밀린 7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5.27% 밀린 4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게임 산업 전체에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관련주도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넷마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4% 밀린 1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의 흥행으로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빠지는 모습입니다. 8.12% 내린 7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른손 현재 5% 내린 3,0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특징주로는 코스모화학이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은 또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환경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27%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1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업종과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지금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행률 나오고 있는데 객장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전일과 유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역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 코스피 시장에선 기아, LG화학, 삼성 SDI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특이점은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기아에 대한 매수세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YG 엔터테인먼트, 제이시스 메디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 좀 비슷한 분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순환매 속 쏠림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여전히 지수 흐름은 좀 정체된 가운데 이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 여전한 모습이고요. 그 외 종목들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의 하락, 그 반면에 2차 전지, 자동차, 건설, 금융, 화학 등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일단 이러한 상반된 흐름은 지수 흐름을 좀 보합권으로 형성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 거래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 특히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를 일각에서는 업황 피크아웃 논란으로만 100% 보기보다는 향후 지수 변경이라든가 신규 상장 종목의 편입 등으로 인한 리밸런싱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내 급격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8월 말도 예정된 MSCI 지수 정기 변경 관련해서 다시금 편입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는 모습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후 들어 다시 한번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외 SK 아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이죠. 시세가 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 특히 오늘 시장 내에선 LNF의 이런 신고가, 에코프로 BM 등 이런 주요 소재 업체들의 상승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특이점은 이 주요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가치 상승 기대에 에코프로와 이 LNF의 최대 주주죠. 세로닉스의 강세도 나타나는 모습도 시장 내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 그 반대에 서 있는 또 2차 전지 업종으로는 상승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번 주까지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전략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떠오르는 업종 2차 전지 외에도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K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도 좀 강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업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우선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목이 번갈아 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주의 상승세로 봤을 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겠지만은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나온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가장 핫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우선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인산 상상의 승인 얘기가 나와주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 K 글로벌 백신 허브화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정부 정책과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한데 모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의 주가를 올릴 만한 이벤트 있긴 하지만 그 전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에 그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좀 목표 주가
주가에 대한 바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지는 한 증권사는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백신 기업들도 그렇고 그전에 어떤 CMO와 진단키트 주들로 좀 약간 주도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백신 관련 기업들이 M&A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그 전보다는 좀 스펙트럼이 좀 커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개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암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이벤트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예년과 틀리게 좀 강해질 가능성이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이 확산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들의 선별을 전략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모더나 백신의 완전 의약품이죠. 위탁 생산을 맡으면서 이 시생산에 드롭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안에서는 섹터별로 가장 대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때 증명된 1공장, 2공장의 비용 부분 그리고 이 3공장의 가동률을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3, 4분기에도 2분기 이상의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 진단키트에서는 시젠 그리고 이 백신 치료제 업체 중에서는 한미약 그리고 녹십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셀트리온 오늘 브라질에서 허가를 받은 이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상황 연장이 되면서 CMO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겹쳐지면서 특히 여기서 옥석가리가 중요한데 관심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정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는 천년에 한 번 온다는 기록적인 호우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면 반시진핑파 이렇게 되면서 숙청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황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여름 휴가지에서 베이다이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의인지 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네, 베이다오 회의 같은 경우에는 매년 8월 초부터 피소지에서 당 원로들뿐만 아니라 현직 지도부들이 모여가지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도출해내고요. 또 당내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회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시 주석과 다른 고위 인사들의 동정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부터 이제 저녁서부터 이제 일정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회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로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일정과 의제 그리고 개최 여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회의인 것 같은데 베이다이어 회에서는 늘 이렇게 좀 권력 투쟁이 이어졌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당파별, 그 계파별 안배가 상당히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뭐 상하이방이나 공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반부패 투자 과정에서 주요 인사가 대부분 실각하거나 낙마를 했습니다. 또 영향력을 가진 그 전직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이나 지병 상태로 인해서 정책 영향력이 크게 퇴색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점 인파, 홍을따이라고 해서 혁명 2세 그룹에 대해서 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이미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수적 자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돈줄이나 인맥까지도 모두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목소리가 좀 높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반 시진핑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언론에다가 시진핑의 부패 문제를 계속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류호 부총리 아들인 류태랑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징둥고 같은 여러 기업에다가 비밀리에 투자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폭로까지 할 정도로 내부 안에서는 권력 투쟁이 좀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시 주석의 권위는 타격을 줄 만한 정치 세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까지는 공고한 권력 따지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권력 투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시진핑에게 반대 의견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미 다 숙청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시 주석의 상기 임기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들의 인사가 내부적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 주석의 권위는 이미 마오쩌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중앙 지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68세 정년관 상관없이 유임이 결정된 상태고요. 이 때문에 회의의 초점은 리커창 총리의 후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총리 자리는 늘 부총리 경험자를 기용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후추나 부총리가 1순위로 보여지고요. 또 시진핑과 관계가 깊은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서기가 2순위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누가 진입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그리고 후추나 리창, 리시 같은 지도부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외에도 부총리라든지 중앙위원 25명짜리 그리고 성시장 후보를 누구로 할지 대략적인 인사가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형상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리커창 총리의 후임 그리고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회의 말고 또 앞으로의 중국에서 있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행사들 보면은 8월 24일이죠.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요. 한정수교 27주년 행사가 있고요. 9월 중에는 1대1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때문에 10월 1일 중국 건국 72주년 행사죠. 국경절 행사인데 무려 8일 동안 공휴일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월 중순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진로품 발전이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가 결정이 되고요. 구체적인 구조 개혁 방안 그리고 속도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제 간의 디커플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자세히 발표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10월 달부터는 이런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해외 기업이 또 대만이잖아요. 근데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5월달 코로나 감염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일부가 폐쇄가 되기도 했고요. 또 화력발전소의 고장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용수 부족,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또 끊이질 않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양안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 1개월간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한 달간 7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1년간 이런 생산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전 세계는 880조 원, 그러니까 세계 GDP의 1%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리먼 쇼크라든지 이럴 때 세계 경제가 받은 충격이 2%가 안 됐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하나가 세계 경제를 하락 추세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 생산을 서두르고 있고 해외로 계속 이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면 도미노 형식으로 다른 산업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죠. 제어나 가공, 연산 처리를 하는 인텔의 CPU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휴대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점유율이 무려 92% 정도에 달합니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생산 피해가 일어난다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 제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 품목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한 달간 50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고요. 1년간 생산이 중단된다면은 580조 원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절대 기준으로는 중국과 미국 순이 가장 크지만 GDP 대비로 보면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1차적인 피해가 전자제품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그치지 않고 통신 산업이라든지 정보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의 공급망에도 심각한 생산 차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나 리스, 보험, 유통 그리고 항만과 같은 조선 산업들까지 2, 3차 연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이런 반도체 공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또 유럽에서는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반도체 공급망에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에도 2024년까지 미국에 1,28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상당히 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조금을 받더라도 장기적인 코스트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을 2024년 1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착공서부터 조업까지는 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대만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서프라이 체인망 경쟁력 강화,
이런 그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뭐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금융 지원, 환경 규제도 완화시켜주고요. 보조금 정책을 쓰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빨리 이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앞으로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 하락 우려를 이야기는 했지만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 제스처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반도체 산업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빠르게 대규모로 옮길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글로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OECD가 얼마 전에 자료를 내놨는데요. 전 세계에서 올해 들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나라를 봤더니 40개국 조사 대상 중에서 37개국이 다 올랐고요. 3개국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9.4%나 집값이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 정도를 다른 나라들도 다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을 보면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같이 그 집값 상승이 좀 가파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데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고요. 이 때문에 저리로 대출 받기가 쉬워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투자 시 기대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투기 세력들의 표적이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그 직장인들이 교외로 나가면서 넓은 주거 공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셋째는 이런 그 주택붐이 일어나면서 건축이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건비, 목재, 철근, 구리와 같은 가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인건비나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가 좀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택 가격이 버블이 껴있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주택의 자산 가치가 가계 수입의 증가분을 상회할 수 있는 얼마만큼 상회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면요, 주택 자산 가치가 한 달 사이에 증가분을 보면은 가계 수입 1년치 증가분을 웃돌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는 버블이 껴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버블이 껴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씀씀이도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면은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절대적인데요. 부동산 업계 그 공식적인 부채 규모만 한 4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그 대여섯 배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거품 붕괴처럼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면은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금 미상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금융 정상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중단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경제나 금융, 소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버블이 끼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하락해도 안 돼서 지금 금융 안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시사를 해주셨고요. 중국의 상황을 또 이야기해드리면 10개 도시 중에 지금 세계 집값 상순 10개 도시 중에 5곳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금 집값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매달 나오고 있는데요. 구입자에 대해서도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개발 업체에 대한 그 단속뿐만 아니라 가격 상한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와 같은 그야말로 강력한 그 처방전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7월 달에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둔화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일선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무려 10.5%나 급등을 했고요. 또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투기 붐이 불면서 중국 사회 전역에 불만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그 7월 말이었죠.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하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장을 넣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요. 앞으로 향후 3년간은 투기라든지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중국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두 채 이상 소유자들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31%나 되고요. 세 채 이상은 1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증여라든지 서류상의 이혼을 통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거를 아예 차단시키겠다고 단속에 나서고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에 토지는 국가 소유고 주택 사용권만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재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아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재산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살 때 일정 기간 내에서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방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계획경제 시대로 중국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데 집값도 잡아야겠지만 어쩌면 좀 반시장적인 규제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게임에 대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반시장적인 규제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당 중심의 확고한 기반 다지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시진핑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이죠. 라오바이층이라든지 신세대 홍위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 부유론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의 원흉이죠. 집값 억제, 그리고 의료비 진정,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대적인 정책을 썼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자본가 탓이라고 돌리면서 희생양을 자본가에 지금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 대해서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계급 투쟁론을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트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 타격이 되는데 법률 위반 가지고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침해했다. 그리고 사회 규범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집단 소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판 문화 대혁명의 트리거가 당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중국의 민간 기업의 활력이라든지 투자, 혁신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반도체 그리고 부동산 규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시 실적 발표 나온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트가 지금 3년 만에 2분기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식품 그리고 창고형 매장이 효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SLC자컴이 265억 원의 적자를 냈고 이마트24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3년 만에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고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 순위를 또 매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를 기록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88.73%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3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이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3.81%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2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1위 자리 굳건히 또 지켜내주고 계십니다. 현재 115.06%라는 높은 총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의 파마 리서치가 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HB 플러스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죠. 하반기부터 판매에 나선다고 하고요. 또 중국 신장에서 심포지엄 개최도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일자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0.03%의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4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이마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죠. 10.45%의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 이지환 위원님의 LX 세미콘이 차지를 했습니다. LG그룹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고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11.23%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2위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식품 바이오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내놓았죠. 13.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중대형 전지 호조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들 나와주고 있죠. 또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28.59%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115%의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오늘 총 누적 수익률 1위 달성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18%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ISC와 우양 12%대 수익 챙기면서 입절했고요. 에스코넥도 12.68%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분기 최대 실적 내놓았죠. 현재 13% 수익 챙기고 있고요. 5월 6일에 편입된 종목 삼성 SDI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28.59%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이마트 현재 10.45% 수익권이고요.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도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SFA OLED 패널 수요 확대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수익권입니다. BH, RFPCB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실적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7%대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과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의 포트 중에서 3종목이나 현재 수익률 순위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연일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세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제 EV 배터리,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실적 발표와 함께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뒤로 꾸준하게 상승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11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100만 원을 넘고 110만 원을 넘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할 뿐일 것 같고요. 하반기 젠5라고 하는 배터리 판매와 함께 중대형 전지 부문의 실적 성장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원통형 배터리죠.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와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으로도 공급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텍사스주에 5조 7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5조 7,9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 리비안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을 했었고 앞으로도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이슈 몰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쪽을 보실 때에는 2024년을 누누이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024년까지 현재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량을 감안하더라도 배터리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는 유망하다. 그래서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라고 강조를 좀 드려왔었습니다.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본다면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64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이 가격이 다시 온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하락을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가격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계좌 수익률에는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서 오늘 장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조금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배터리셀 제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셀을 직접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셀을 들여와서 팻, 모듈 조립만 하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내 현지 생산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북미협정이라고 USMCA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연내 미국 투자를 확정을 하고 22년도에는 착공을 해야지 미국 시장 안에서의 영업 활동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건이기 때문에 최소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된다면 조금 더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 SDI가 가보지 않은 가격대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꼭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는 내가 산 가격까지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서 매도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가 이제 CJ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산 가격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시고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점 트레이더스들 모두 다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양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7월 28일 두 번째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세 하단에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의 자세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총 누적 수익률 1위 달성하고 계시죠? 위원님과 대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과 대화 나누면서 안정적인 포트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유소에서는 또 개별 종목 수익권을 선점하고 계신 두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이 출연하셔서 히든 종목 이야기 또 오늘 핫했던 이슈까지도 다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분들이 미스터 복광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 차지할지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광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감때까지 이 흐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언택트 강연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언택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